안녕하세요. 집신도 짝이 있고 결혼할 인연도 따로 있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혼할 사람들도 따로 있나 봅니다. 저는 현재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이혼한 지는 이미 꽤 시간이 흘렀어요. 가끔씩 제 옛날 이혼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이제는 화가 나거나 열불이 나지는 않아요. 이혼 초반에는 떠올리는 것마저도 스트레스라 매일을 명상과 요가로 잡념을 떨쳐내는 데 쓰곤 했죠. 저에게 첫 결혼은 마치 폭풍 같은 것이었어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이혼했으니까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가 친정아버지의 중매, 맞선으로 만난 사이였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맞선 같은 걸 잘 보지는 않지만 저희 아버지는 생각이 좀 옛날 분이시라 좋은 혼처가 있으면 무턱대고 저희 두 자매에게 붙여주려고 했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수동적인 사람이라 중매나 맞선, 소개팅이 그렇게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난 날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꽃피는 계절이었어요. 남편의 직업은 의사였고 저는 일반 회사원이었죠. 아버지는 병원에서 남편을 보고는 결혼하지 않은 걸 확인하고 딸과 맞선을 보라고 권했고 남편이 그에 응해 맞선 자리에 나오게 된 거죠. 어지간히도 딸을 의사와 결혼시키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저희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무엇보다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친구들은 1년을 만나봐야 된다고 말했지만 남편과 아버지는 빨리 결혼하라고 부추기는 바람에 빨리 결혼하게 된 거죠. 시댁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기에 남편 결혼에 도움을 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개원을 앞두고 있어 모아둔 돈도 모조리 다 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는 의사 사위를 갖게 해준 저에게 그 아파트 명의를 제게 이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결혼 전 딱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남편의 비싼 물건에 대한 애정이요. 사치와 낭비라고 하면 좀 너무할지도 모르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당장 돈도 없는데 엄청 고가의 물건을 사들이지를 않나? 무조건 좋은 걸 사야 한다고 하지를 않나? 저는 솔직히 일반 회사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비 규모가 작은 편이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빚뿐인데도 돈을 펑펑 쓰는 남편이 불안했지만 그 당시에는 알아서 잘 조절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라도 조절이 되지 않으면 내가 조절해주면 될 거라는 오만한 생각까지 했었죠. 저희 결혼에 문제가 생긴 건 결혼식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날 남편에게 오래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솔직히 예전 여친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제가 첫 여자라는 웃기지도 않는 착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상적인 성인 남자가 30대 초반에 첫 연애를 한다는 건 아무리 봐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당연히 남편에게도 사귀던 여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건 시기가 문제였어요. 제가 그 여친의 존재를 알게 된 건 남편이 찍어준 제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던 도중이었어요. 제게 폰을 맡기고 화장실을 가는 남편을 보며 저는 신나게 제가 입었던 드레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가락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사진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휴지통 안에 웬 젊은 여자의 셀카 사진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보통 휴지통은 30일 전 사진까지 저장이 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삭제가 되는데 이 사진이 휴지통 안에 있다는 건 요 한 달간 만나서 사진을 찍었다는 게 되잖아요. 게다가 그 사진첩 안에는 둘이서 팔짱을 낀 사진이나 배경으로 유명 여행지가 찍힌 사진이 많았어요. 아무리 봐도 최근이라는 생각이 들어 남편이 오자마자 그 사진을 들이밀며 말했어요. 이 여자 누구야? 설마 바람핀 건 아니지? 팔짱도 끼고 여행도 같이 간 것 보니까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아서 묻는 거야. 진짜 다른 여자 만난 거야? 나랑 사귀면서? 아니야. 그런 오해할까봐 내가 걱정하긴 했는데 이 여자는 예전에 사귀던 여자애야. 헤어진 지는 벌써 오래됐고 나 당신이랑 사귀면서
이 여자랑 관계도 정리했어. 그런데 왜 사진이 최근 거냐고. 사귀지도 않는데 팔짱 끼고 놀러가고 그래? 헤어졌다면서 웃는 얼굴로 사진도 찍고? 아니야. 내가 결혼한다고 했더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함께 여행 가달라고 해서 같이 가준 거야. 그것도 친구로서 부탁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못 간다고 할 수 있어? 게다가 얘랑 6개월 전에 헤어져서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다가 청첩장 주려고 연락한 거야. 혹시 안 나가면 나쁜 짓 할까봐 같이 여행 가준 거고. 정말 맹세코 나한테는 당신뿐이거든. 그런 오해받는 것도 정말로 마음의 상처라고. 그럼 사진은 왜 남겨둔 거야? 삭제하고 지워버리면 끝인데 왜 내가 이걸 보도록 만들었냐고. 정말로 신경을 안 써서 그랬어. 나도 어제 부랴부랴 사진 확인하고 버렸거든. 내가 진짜로 이 여자랑 사귀고 있었으면 그런 사진을 남겨둘 리 없잖아. 정말로 떳떳하지 못한 여행이었으면 사진을 내 폰으로 찍었을 리 있겠어? 그제야 저희의 짧았던 만남이 실감됐어요. 이래서 친구들이 길게 만나보라고 한 거였구나. 그런데 지금 당장 파혼하기도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일단 친정에서 특히 아버지의 의사 사위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워낙 컸거든요.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소문을 다 내셔서 지금 파혼을 결정하면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진을 유심히 보니 사진 속 옷이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초봄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고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제 곧 결혼할 남자를 의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요. 사진을 간직했다면 모를까. 사진을 삭제까지 한 남자가 설마 바람을 피고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요. 다만 남편에게는 단단히 일러두기로 했어요. 있지, 나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바람은 절대로 용서 안 해. 남자의 바람은 나한테는 이혼 1순위거든. 나는 내 사람을 남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절대로 외도 생각하지 마. 만약 그렇다면 나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그럼 당연하지. 나도 바람피는 사람은 싫어.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 평생의 반려를 배신하는 행동은 절대 안 할 거니까 꼭 믿어줘. 나한테는 정말로 당신뿐이거든. 전 여친한테도 벌써 말했어. 호호 할아버지가 돼도 나는 우리 와이프뿐이라고. 저는 그 말에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물론 마음의 의심은 좀 남아있었지만 남편은 무척 세심하게 저를 챙겨줬거든요. 바람을 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어 보였고 저와 있는 시간을 무조건 만들어줬기에 의심을 없애버리고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결혼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 쉽게 넘어가지는 않더군요. 그날에는 남편이 집에 없었어요. 1박 2일로 남자 동기들과 낚시 여행을 가는 날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2달에 한 번씩 꼭 가는데 저도 처음에는 의심해서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친구들끼리만 모여노는 자리였어요. 몇 번 따라가고 난 뒤부터는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서 따라간 적 없었어요. 그날은 인쇄할 게 하나 있었는데 퇴근한 후에 연락을 받은 거라 집에서 인쇄를 하려고 했어요. 저는 집에서 컴퓨터나 노트북을 잘 쓰지는 않거든요. 핸드폰도 있고 웬만한 건 회사에서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신혼집에 있는 컴퓨터는 남편이 가끔 일을 하거나 자료를 찾거나 게임을 할 때 사용하곤 해요. 컴퓨터가 잠겨져 있지 않아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남편 컴퓨터를 열고 자료를 다운받았어요. 그런데 다운받은 자료가 없더라고요. 어딜 갔는지 모르고 이래저래 뒤지다가 메모장으로 된 파일을 모두 열어보게 됐죠. 그러다가 발견한 거예요. 남편의 카톡 대화 내용이 저장된 문서. 얼마 전 남편은 새로운 폰으로 바꿨는데 그때 이걸 백업하느라 컴퓨터에 저장해둔 대화 내용인 듯 보였어요. 상대방 이름은 동기 춘식이로 되어 있었는데 생각 없이 내용을 훑다가 저는 눈알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 대화의 주인공은 춘식이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던 대화의 주인공은 여성이었죠. 그걸 대화만으로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연히 알 수밖에요. 남편이 동성애자가 아닌 이상 남자를 자기야라고 부를 리가 없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구두나 백, 화장품을 요구하는 대화가 가득했으니까요. 그것뿐이라면 차라리 다행이죠. 그 대화 내용 중간중간에는 사진이라고만 적혀 있는 곳이 있었는데 실제 사진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아래 위로 적힌 글들이 너무 적나라 했어요. 두 사람이 어디까지 가까운 사이인지를 말해주는 문장으로 가득했거든요. 요즘 폼이 좋네? 몸매 관리 중이야? 이런 품평 같은 대화는 물론 방금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어 같은 대화. 심지어는 지금 와이프는 여자로서 매력이 1도 없어서 그냥 그 여자 재산 때문에 잠시 살아주는 것뿐이야. 지금은 내가 쓰는 돈 다 대주니까 참고 사는 거지. 얼굴도 볼 것 없고 주부로도 빵점인 여자야. 그나마 돈이 많은 게 장점이지. 이 정도로 빡치는 내용도 있었어요. 둘의 마지막 대화는 말이죠. 자리가 잡히고 개운할 때 진빚 다 갚고 나면 와이프랑 헤어지고 당신이랑 살 거야. 그때 되면 빚도 없을 거고 돈 잘 버는 의사 되어 있을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이게 그 대화의 마지막이었네요. 저는 그 대화 내용을 보는데 눈앞이 깜깜해지는 게 곧 졸도할 것 같더라고요. 손을 벌벌 떨면서도 정신을 애써 부여잡으며 그 메모장을 복사해서 제 폰으로 보냈어요. 혹시 몰라서 제 모든 흔적을 다 삭제하고 모른 척 했어요. 물론 이 대화 내용도 증거가 되겠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중간에 그걸 알아차리고 선수 칠 수도 있잖아요.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화가 났다가 울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그리고 남편이 도착했을 때 남편의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꽃과 간식이 들려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화가 더 났어요. 제 비위를 맞춰 돈이나 뜯어내려는 이 남자를 지금 당장 내쳐버리고 싶었어요. 당장이라도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으려고 했는데 아주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혼해주면 나랑 헤어지고 그 여자랑 잘 살겠지? 하는 생각이요. 이번에 내게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 여자와 모든 관계만 끊어준다면 나중에 후회할지라도 지금 딱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생각했죠. 요즘 많이 바쁜 것 같네. 혹시 나 놔두고 바람피는 건 아니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도 당신 너무 바쁘니까 걱정되고 그래. 그 말을 꺼내고도 마음속으로는 제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주길 바라는 제가 있었어요. 그럴 일 없어. 자기가 요즘 예민한 거야. 나한테는 당신뿐이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당신 좋아하는 마카롱이랑 장미꽃도 사왔어. 이거 보고 기분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당신은 나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자고 한 거야? 특별히 예쁜 것도 아니고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좋냐니. 난 당신이 상냥한 게 좋아. 내가 가끔씩 하는 어려운 부탁이나 요구도 다 들어주잖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친구랑 1박으로 놀러 갈 수 있는 남편은 거의 없지. 안 그래? 당신이 착해서 내가 이렇게 복에 겨운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 이야기에 저는 그때의 대화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 남자의 말에 담긴 진심을 읽을 수 있었죠. 착하다? 그건 멍청하다는 뜻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대주는 바보 같은 년이라는 뜻. 난 착한 사람 아닌데? 왜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네. 아, 내가 자기 신용카드 금액 모자랄 때마다 보태줘서 그렇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도움은 되지. 다른 게 더 많아.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게 없었겠죠. 저를 그저 물주로만 생각했으니 다른 게 생각날 리가 있나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내가 주는 애정은 나중에 다 돌려받을 테니까.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자기한테 빌려준 돈들 어차피 자기가 돈 많이 벌면 나한테 갚아줄 거잖아. 안 그래? 솔직히 우리 집은 아버지가 돈이 좀 있어서 그렇지. 나 자체는 가진 게 크게 없잖아. 그러니까 나도 의사 남편 덕 좀 보겠다는 거지. 아, 그건 걱정 마. 그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해줄게.
당신한테 지금 신세 지고 있는 것도 그때쯤에는 다 갚아줄 거야. 고생시키지 않고 호강시켜 줄게. 아버지도 의사 사위 좋아하셔. 나중에 아버지가 가진 재산도 동생이랑 나랑 반반 나누는 거 알지? 얼마 전에 회갑 앞두시고 재산 정리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 아버지가 자기 죽고 나면 이 돈 정확하게 반반 나눠서 준다고 나한테 의사 남편 잘 보필하라 하시더라고. 이 말은 당연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눈앞의 남자는 침을 꼴깍 삼키더라고요. 어지간히도 제가 던진 미끼가 먹음직스러웠나 보더라고요. 장인어르신도 참, 우리는 그런 거 없이도 잘 지낼 건데, 그렇지? 그렇지. 우리 잘 지내보자. 그리고 결혼식 전에 내가 한 이야기 기억하지? 난 바람 피는 사람이 이혼 사유 1위야. 바람만 피지 않으면 내 마음의 변화는 없을 거야. 저는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전혀 찔리는 구석도 없이 태어난 그 얼굴. 거짓말과 거짓 행동이 몸에 밴 그런 만들어진 미소였죠. 잘 알지. 나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 우리 좋은 부부 사이가 되자. 알았지? 좋은 부부 사이는 무슨 돈에 눈이 먼 욕심쟁이 주제에. 남편의 말에 진짜 뜻이 보이기 시작하니 하나부터 10까지 제게 거짓말을 한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놈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요, 이놈. 사람이 아닌 놈이죠. 이혼을 결심한 저는 남편의 뒤를 캐어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어요. 이때 저는 결혼과 함께 퇴사를 한 직후였기에 전업주부로 집안일만 하는 중이었으니 시간은 남아 돌았죠. 제 폰에 옮긴 메모장을 정독하며 두 사람의 패턴을 정리했어요. 어디에서 자주 만나는지, 무엇을 자주 하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에서 특정 장소가 자주 언급되는 걸 발견하고 저는 그곳으로 가서 상간녀의 모습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이 내게 친구와 회식이 있어 늦는다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뒤 제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오늘 상간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리고 역시 상간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더 놀라고 화가 났어요. 남편과 오랫동안 만났다가 헤어졌다는 결혼식 직전에 제게 들킨 전 여친이었거든요. 소리라도 지르며 당장 뛰어가고 싶은 것을 꼭 참았어요. 참을수록 복수는 속이 시원하겠죠. 지금 당장은 바람난 남편 뒤늦게는 못난 여자처럼 보일 테니까요. 죽어도 그렇게 보여주기 싫었어요. 잘못은 남편 놈과 저 상간녀가 했는데 말이죠. 저는 그 뒤로도 그 여자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여자를 쫓아다닌 지 3일 만에 그 상간녀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다가 아주 좋은 복수 방법이 생각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상견례 날 10분 정도 늦게 갈 거라고 말이죠. 사실 여동생은 그 다음 주에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어요. 여동생이 시집가는 그 집안도 교육자 집안으로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교양 있는 분들이셨죠. 자기야, 내가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시간 비워두라고 했지? 오늘 일정 있던 건 아니었어? 오늘은 일정 없어. 근데 오늘 무슨 날이야? 그건 도착할 때까지 비밀인데. 일단 정장도 입고 좀 꾸미고 와. 알았어. 어디 좋은 데 갈 거야? 싱글벙글 웃는 남편은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격식 있는 옷을 입어야 입장이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차에 타고는 일부러 내비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직접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줬어요. 남편은 귀찮아했지만 별말 안 하고 잘 따라왔어요. 남편은 이상하게 생각한 듯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상견례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죠. 제가 도착한 시간은 본래 상견례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은 시간이었어요. 가게 룸에 모든 가족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에게는 들어가기 직전에 말해줬죠. 오늘 내 동생 상견례 있어서 온 거야. 뭐? 처제 상견례? 당신이 그걸 왜 비밀로 한 거야? 하고 애써 웃는 남편의 모습이
뭔가 찝찝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상간녀가 이번 주 상견례 있다고 이야기한 모양이더라고요. 이럴까봐 미리 이야기 안 한 건데 이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주인공이 다 모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와 남편이 들어가자 사돈 될 사람들 가족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상간녀도 앉아 있었죠. 제 여동생의 예비 신유였던 상간녀가 이내 제 남편을 발견하고는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제 옆에 선 남편을 보았어요. 남편 역시 무척 경직된 얼굴로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여동생이 자리를 정해줬는데 하필 상간녀 바로 앞자리가 남편 자리더라고요.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삐걱대는 모습이 제 눈에는 얼마나 잘 보이던지. 이쪽은 저희 언니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희 형부예요. 동생이 저희를 소개해주고 나서 저는 인사를 드렸죠. 그쪽 부모님께 공손히 인사한 후 저는 상간녀의 얼굴을 일부러 빤히 쳐다봤어요. 상간녀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쪽 여동생분은 제가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아닐까요? 상간녀는 재빠르게 모른다며 제 말을 끊어내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저도 직접 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사진으로 한번 본 적은 있네요. 몇 개월 전에 본 거라 긴가민가 하긴 한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제 말이 계속 이어지자 갑자기 남편이 저를 잡아 끌더라고요. 여보, 나 차에 뭘 놔두고 와서 가져와야 될 것 같아. 잠시만 밖에 같이 나가줘. 혼자서 들고 오기 힘들어서. 지금 나가는 건 너무 예의 없는 행동이지. 적어도 식사 다 하고 나가는 길에 가져오면 또 몰라도. 그리고 차에 아무것도 없던데 뭘 가져와? 당신 오늘따라 이상하게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 아니야. 누가 안절부절 못한다고 그래. 진짜로 일이 있어서 그래. 그래? 그럼 잠시만 있어봐. 저는 저를 끌어당기는 남편을 잠시 멈추고 일어서서 여동생의 사돈어른을 향해 공손히 말씀드렸어요. 사돈어르신,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축하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조만간 의사사의 생길 수도 있으시겠네요. 제 말에 사돈댁 두 분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남편과 상간녀 얼굴은 아주 망가졌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돈 처녀, 우리 딸은 아직 사귀는 사람도 없고 결혼 이야기도 없는데. 아, 모르셨군요. 두 분의 따님께서 현재 제 남편과 사귀고 있거든요. 저와 만나기 전부터 저와 결혼한 지금까지 매주 매달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게다가 이 남자는 저와 헤어지고 그쪽 따님과 결혼하고 싶다네요.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저희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최서방이 뭐를 어째? 양가 부모님이 모두 놀랐지만 저희 친정아버지는 곧 숨이 넘어갈 만큼 놀라고 말았죠.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재빠르게 무릎 꿇고선 제게 애절하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무조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좋은 자리에서 꺼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응? 제발 부탁인데 우리 나가서 이야기하자. 조용한 데서 오해 좀 풀자고. 이런 자리는 진짜 그런 말 하기 어울리지도 않고 진짜 이 사람과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 이걸 보고도 그 말 할 수 있을지 볼까? 나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거든. 내가 오해한 건지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걸 보면 정확해지겠지. 저는 가방에 넣어왔던 인쇄물을 탁자에 올렸어요. 글자 크기를 크게 해서 인쇄했더니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뭐 그러라고 크게 뽑았지만 남편과 상간녀의 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불륜을 정확히 특정하는 문장만 뽑아서 인쇄했죠. 종이 내용을 보는 양가의 부모님들은 크게 놀라는 모습이었어요. 당연하죠. 서로의 관계를 뚜렷이 보여주는 그 대화 내용에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하기 쉬웠으니까요. 그리고 상간녀는 그 인쇄물들을 부랴부랴 숨기려고 열심히 주었지만
제가 한 장만 뽑아온 게 아니었거든요. 허공에 수십 장을 뿌려주니 그걸 회수하려는 생각은 못 하더라고요. 다만 얼굴이 일그러진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또 한 명 일그러진 얼굴의 사돈 어르신이 손에 든 종이가 부들부들 떨리도록 떨고 있었어요. 아니, 여보게,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이름도 춘식이로 되어 있고, 그니까 이건 내 딸이 아닐 거야. 착한 내 딸이 불륜을 저질렀을 리가 없어. 사돈 어르신이 당황한 말투로 저에게 뭔가 잘못됐다며 말했어요. 필사적으로 딸을 변호하려 애쓰시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아버지가 딸을 변호하는 건.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말해드렸어요. 그게 궁금하신가요? 불륜을 하면서 당당하게 여자 이름을 저장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이름은 가명일 겁니다. 그렇지만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하세요. 그러니까 아가씨, 폰 좀 빌려주실래요? 당신 전화기로 우리 남편한테 전화하면 분명 대학 동기 춘식이라고 뜰 텐데. 제가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010. 제가 남편의 전화번호를 읊는 도중에도 상간녀는 절대로 자기 폰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흥분해서 말했죠. 뭐하고 있어? 빨리 전화해봐. 너 설마 진짜로 불륜을 저지른 거야? 유부남이랑 사귄 거냐고. 번듯하고 멀쩡한 오빠 밑에 이런 여우 같은 여동생이 있다니. 애가 달아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상간녀의 모습에 불륜을 확신하신 아버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다 뭔 일이냐. 설마 최서방이 이런 짓을 저지를 줄이야. 내가 바라던 사위가 내 딸한테. 아버지, 의사 남편 두신 거 자랑스러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 이제 이런 남편 필요 없어요. 머리만 좋으면 뭐해요? 그 좋은 머리를 몰래 바람 피는 데나 활용하는데. 여보,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그치만 이혼만은 안 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내가 뭐든 할 테니까 제발 이혼한다고는 말하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하나부터 열까지 당신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할 테니까 제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 남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미안한데 나는 당신 ATM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늘부로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사실 그 톡 대화 내용 나 다 봤어. 당신이 폰 바꾸기 전에 백업해둔 예전 내용까지 싹 다. 이런 대화를 보고 제정신으로 당신이랑 계속 만날 수 있겠어?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데 내가 왜 당신이랑 같이 있어야 하는데? 어차피 나랑 이혼할 생각이었다면서. 생각한 것보다 더 일찍 헤어져 준다니까? 그 후에 둘이서 콩을 볶든 깨를 볶든 행복하게 잘 살면 되잖아. 왜 결혼 도중에 사람을 바보 만드냐고. 6개월 만에 결혼하자고 졸라서 할 만큼 우리 집 돈이 탐났어. 그런데 어쩌지?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돈 못 주는데. 다른 데서 알아봐 이제. 아니야, 진짜 오해야. 그 뒤로 우리 진짜 만난 적 없고 나는 당신뿐이라고. 당신 없으면 나는 안 돼. 나 진짜로 당신 돈 때문에 만난 거 아니야. 그냥 그건 헛소리가 나온 거고. 그래, 술 취해서 그랬나 봐. 나는 기억도 안 난다고. 나 진짜 이혼 못해. 왜? 얼굴도 못생겼고 주부로도 못 쓰는 여자가 뭐가 중요해서. 아, 여전히 돈 때문이니? 그렇다면 이제는 저 여자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내 돈은 다 돌려받을 거야. 위자료는 물론 상간녀 소송도 걸 거야. 위자료 싹 다 받아먹을 거고 내가 당신한테 사준 것들은 고스란히 놔두고 가야 될 거야. 가져가고 싶으면 돈 내고 가져가던가.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상간녀를 보고 말했어요. 그리고 잘 들으셨죠? 당신한테도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소송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결혼은 집안끼리의 결속이잖아요. 언니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가 신우이라니 그게 무슨 막장 드라마냐고요. 동생에게는 정말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네요. 잘못은 저 두면놈이 저질렀는데 왜 저와 제 동생, 가족들이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에게 처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동생은 과하게 충격받았어요. 그렇지만 신의로 그 상간녀를 대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애초에 그 남자도 아버지의 중매로 알게 된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오빠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볼게요. 교육자 집안이라고 해서 다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상간녀를 신우이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싫지 않을까요? 그것도 언니의 가족을 깬 장본인인데. 동생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마자 친정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어요. 야, 이 괘씸한 놈아! 내 돈 내놔! 개원할 때 나한테 빌린 돈 당장 개원해! 이 사기꾼 놈아! 감히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폈어? 게다가 내가 맞선을 이야기할 때도 둘이 사귀고 있었다고? 내가 내 손으로 딸 인생을 망쳐버렸어. 그 책임 어떻게 질 거냐? 어떻게 질 거냐고! 아버님, 제발 진정하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와이프에게 충성을 다해서.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냐? 넌 내 딸만 속인 게 아니라 우리까지 속인 거야. 그래놓고 뭐? 충성? 아주 거짓말이 입에 붙은 놈이구만. 사기꾼 주제에 우리 딸을 돈 뽑는 기계로 생각했다고? 그 돈으로 저 여자랑 놀러나 다닌 거야? 너 같은 놈한테는 단돈 1원도 아까워. 내가 줬던 돈 다 돌려주지 않으면 너 일할 때마다 찾아가서 돈 갚으라고 시위할 거야. 저는 저보다 더 흥분한 아버지를 말리느라 힘들었어요.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아버지가 다 해버리셨거든요. 결국 남편은 아버지에게 빌린 돈 7천만 원에 의원 개원을 명목으로 빌린 대출금 1억 5천까지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됐어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번 달까지 쓴 엄청난 금액의 신용카드 금액에 곧 이혼 소송으로 지불해야 할 위자료도 내야 했죠. 그러니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얘야, 뭐라고 말 좀 해봐. 저 사람들 말이 다 사실이냐? 네가 진짜로 유부남이랑 만난 게 맞아?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쪽 집은 저쪽 나름대로 뒤집어졌더라고요. 파혼당한 상간녀의 오빠도 자기 여동생을 추궁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지금 네가 저지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꼬인 건지 알기나 해? 미치려면 적당히 미쳐야지. 왜 남의 인생에 피해를 주고 난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먼저 사귀고 있던 남자였다고. 뺏긴 건 저 여자가 아니라 나라고. 그렇게 소리질러 봤자 유부남과 만난 미혼 여성, 그 부분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한참 바쁜 그 집 사람들을 놔두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 동생은 밖으로 나갔어요. 제가 먼저 내보냈죠. 어차피 이혼은 제가 하는 거고 두 분 부모님이 너무 흥분해서 곧 쓰러질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뒤로 제가 밖으로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쫓아나오더라고요. 여보, 내가 그 여자랑 헤어질게. 맹세코 그 여자랑 더 이상 만나지 않을 테니까 나 버리지 마, 응? 지금은 안 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럼 헤어지겠다는 소리를 왜 밖에 나와서야 하는 건데? 헤어질 거면 그 여자 있는 자리에서 선언했어야지. 아직까지 그 여자가 신경 쓰이나 봐? 이 상황에서도 참 대단한 사랑이네. 그 여자가 그 헤어지자는 말 들을까봐 신경 쓰는 걸 보니 한 번 속았으면 많이 속은 거야. 두 번 다시는 안 속을 거고 당신이 진짜 그 여자랑 헤어진대도 나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는 이제 이혼할 거니까. 그리고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늘 중으로 집에서 나가줘. 아니면 당신 물건 싹 다 용달차에 실어서 시골에 있는 시댁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결국 제 으름장에 남편은 불이 나게 집으로 가 자기 물건을 챙기더라고요. 홈캠으로 보니 비싼 물건부터 쭉 쓸어 담는데 저런 본성을 내가 왜 여태까지 몰랐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이후 전 남편은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의외의 사람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바로 여동생과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였어요. 상간녀의 오빠요.
그는 상간녀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정말로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동생을 데리고 온 겁니다.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뭐해? 빨리 사과드려. 우습게도 상간녀의 오빠와는 달리 상간녀는 상당히 삐딱한 모습이었어요. 왜 내가 사과해야 해? 그 남자는 내 남자였어. 이 여자가 나중에 와서 내 남자를 돈으로 꼬신 거라고. 게다가 이 여자는 돈만 보고 결혼한 물주였거든? 나만 사랑한다고 했으니 나한테서 남자를 뺏어간 건 이 여자지. 그리고 사과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웃겼어요. 두 분 여기 왜 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아무렇지 않아요. 저희는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당신은 제 전 남편과 잘 만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그 남자 지금 한 푼도 없어요. 말 그대로 빈털털이죠. 저한테 다 털린 데다가 이번에 위자료도 내야 하거든요. 뭐 제가 불륜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바람을 피면 상간녀 소송비를 남편이 대주기도 한다는데 그럴 돈은 없을 거예요. 그럴 돈 있으면 저희 아버지한테 빚부터 갚아야 할 테니까요. 상관없어. 어차피 자기 병원 가진 의사라 그 정도 돈쯤 금방 벌거든? 그러니까 오빠, 왜 날 여기로 데려와서 사람 짜증나게 하는 건데? 아빠도 그래. 의사 사위 두는 걸 남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그렇죠. 의사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 사람 개원하느라 은행에서 1억 5천 빌렸고요. 저희 아버지한테는 7천만 원을 빌렸고 저한테도 2천 정도 더 빌렸어요. 그리고 유책 배우자라서 위자료도 상당히 나올 거고. 그 빚 청산하려면 1년 안에 결혼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집을 팔면 되잖아. 그 남자 집이 평수도 넓고 꽤 노른자 땅에 있어서 돈이 된다고. 아, 그 집이요? 그 집을 자기 집이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어쩌죠? 그건 제 아버지 거였고 지금은 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결혼 전부터 아버지 명의였으니 그건 재산 분할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남자 씀씀이가 좀 해퍼요. 이제까지는 제가 신용카드 값을 많이 내어줬는데 지금부터는 당신이 그 일을 해주셔야겠네요. 저번 달 건 카드빚이 거의 2천만 원이던데. 뭐 사랑한다면 그 정도 돈쯤 내줄 수 있죠. 안 그래요? 제 말이 계속될수록 상간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렇게 제잘거리던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 오빠는 그 와중에 저에게 어필하더라고요. 이 못난이는 제가 교육을 잘 시킬게요. 그러니까 제발 제 결혼을 어떻게든 되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동생 때문에 이렇게 된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쪽 말씀도 이해는 가요. 그치만 저희 아버지가 워낙 지금 이 사태에 분노를 하셔서요. 상간녀 당신이 호적 파이고 남이 되지 않는 이상 제 여동생과의 결혼은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남이 되더라도 이미 서로 간에 안 좋은 이미지만 쌓여서 그쪽 부모님들도 저희와 다시 연을 맺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상간녀의 오빠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남자가 제 여동생을 더 많이 좋아한 듯 보였어요. 그치만 어쩌겠어요? 가족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인데. 저는 헬쓱한 얼굴의 상간녀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해줬어요. 상간녀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남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치만 그 사람에게 빚이 많으니까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힘들게 살다가 결혼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또 모르죠? 저처럼 돈 뽑아주는 기계 노릇만 하다가 돈 다 갚고 버려질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지금을 즐기세요. 이제 그 남자 솔로거든요. 뭘 해도 법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쵸? 제 말에 상간녀는 기분이 상한 듯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상간녀의 오빠도 부랴부랴 동생을 따라 나가더군요. 그 이후로 두 사람에게서 연락은 없었지만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상간녀는 집에서 의절당하고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쯤 지났을까?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전 남편과 마주친 적이 있어요. 여전히 비싼 브랜드만 골라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제 버릇 남 못 준다는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아직 저와 아버지의 빚을 다 갚지도 못한 주제에 고가의 물건을 사는 버릇은 고치지 못했더라고요. 일부러 다가가 아는 체 했어요. 이런 곳에서 다 보네? 잘 지냈어? 그랬더니 제가 들고 있는 봉투부터 보더라고요. 결혼 시절 전 남편이 갖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던 그 고가의 시계였거든요. 어머, 이런 데서 만나네? 잘 지내? 아, 이거 역시 알아보네. 1년 전이었으면 당신 것이 됐을지도 모를 시계야. 지금 재혼한 남편 생일 선물이거든. 뭐? 1년 만에 벌써 재혼? 너 설마 나 만나고 있던 동안 바람 폈어? 맞바람이면 나만 이런 고생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미안하지만 맞바람은 아니야. 당신이 오해하는 것도 이해해. 솔직히 나는 당신한테 너무 당해서 다신 결혼 못할 줄 알았거든. 근데 내 짝은 다른 데 있었더라고. 그런데 상간녀랑은 잘 지내? 그쪽은 이미 헤어진 지 오래야. 상간녀 소송비 못 내준다고 하니까 헤어지자더라. 너 그 여자한테 뭐라고 말했어? 뭐 사실을 말했을 뿐이지. 당신이 이룬 것 중에 뭐 하나 당신 힘으로 이룬 게 없다는 거 말야. 빚이 그렇게 많다는 게 헤어진 이유 중에 하나라면 이해는 해.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엔 확실히 큰 금액이잖아. 이렇게 이혼하고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니 너무 기쁘고. 이혼한 뒤로 사람 많이 변했네. 그런 이야기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기 행복처럼 여겨도 되는 거야? 그리고 외도라고 해봐야 딱 한 번이었잖아. 외도 한 번에 이혼당했다고 하면 어디 가서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고. 그만큼 당신이 날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거지. 웃기시네. 외도는 한 번뿐이었지만 그동안 나한테 해온 거짓말은 하나가 아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속였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겨우 가라앉힌 화가 끓어오를 것 같거든? 결국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전 남편이 먼저 자리를 뜨더라고요. 하긴 지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텐데. 게다가 그렇게 사치 때문에 피를 봤으면서 여전히 비싼 브랜드만 둘러보러 다니는 전 남편을 보니 이혼한 게 잘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솔직히 이혼 후에 제가 언제나 즐겁고 개운한 마음이었던 건 아니에요. 힘들고 적적한 시기가 있었죠. 그렇지만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동네 소꿉친구랑 이혼을 계기로 자주 만나게 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저를 좋아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빨리 결혼하는 바람에 저를 향한 마음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혼 후에 고생으로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절 보고 위로해주러 왔다가 제게 고백해 오더라고요. 저는 저만을 꾸준히 바라봐준 그 친구의 모습에 그 사람과 재혼을 결심했어요. 이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데 재혼을 결심하는 건 힘들었지만 그만큼 그 사람의 진심을 소중히 여긴 결과였어요. 이혼 소송 끝나고 바로 혼인신고도 했고요. 재혼한 사람은 의사처럼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유망한 직업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저만을 바라봐주는 듬직한 사람이에요. 제 이혼 후에 아버지는 조건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절실히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물론 서로 조건이 맞으면 정말 좋겠지만 욕심을 너무 부리다 보면 나중에 저처럼 피 볼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의사 사위를 원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제가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무엇보다 부부 사이에는 신뢰와 사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자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지만 이런 사람, 이런 사연도 있다는 걸 모두와 나누고 싶어서 긴 글을 써봤어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년 전 초고속으로 이혼을 하고 현재는 재혼까지 성공한 30대 여성이에요. 얼마나 빠르게 이혼했는지 궁금하신가요?
결혼 1년도 안 돼서 이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3년은 버틸 법한데 그게 안 될 정도로 힘든 생활이었거든요. 이혼을 하고 나니 결혼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모든 이혼에는 이유가 있고 그 사람만이 가지는 고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다 지난 일이지만 잊혀지지는 않아요. 그때 스트레스와 아픔은 조금 희석됐고 돌이켜보면 잘 빠져나왔다는 안도감이 더 크죠.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소개팅에서 우리가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 놀랍고 설렜어요. 본가도 서로 멀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좁은 시야인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지만 이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같이 고향에 내려가서 살자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무래도 고향이 자가를 마련하기 편했고 우리가 전문직이라 직장을 바꾸는데 유리하다는 것도 선택에 한몫을 했죠. 그런데 본가와 가까워지니 점점 시모와 시부의 간섭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바였어요. 사실 결혼 전에도 저희 친정아버지가 집에서 쉬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댁에서는 무척 싫어하셨어요. 일도 안 하면서 사는데 사치스럽게 산다고요. 저는 제가 버는 만큼 쓰기에 그리 사치스럽게 보이지 않아서 결혼할 수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두셨지만 남편이나 시댁에는 이야기한 적도 없었어요. 제가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제 것이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시부와 시모는 남편의 큰 삼촌 명의의 상가 1층에서 음식점을 하고 계셨기에 일을 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 언제나 쓴소리를 하며 가끔씩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곤 했어요. 그 발언도 제가 집 살 때 돈을 반이나 부담한 걸 아시고는 쏙 들어가 버렸죠. 결혼과 동시에 들어갈 집은 구식 아파트였지만 고쳐서 쓰기에 좋은 조건인 집이었어요. 일단 금액이 싸서 나머지를 리모델링비로 쓸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그런데 이 구옥이 문제를 일으키게 될 원인이 될 줄이야.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리모델링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 도중에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명이 한데 모이자 시부가 말을 꺼냈어요. 니들 집 리모델링 하려는 거면 괜한 돈 쓰지 말고 이 아버지한테 맡기거라. 집에 그렇게 돈 쓸 필요가 뭐 있어? 웬만한 거는 나랑 네 어머니가 다 할 수 있어. 남한테 큰 돈 주지 말고 그 금액 반에 내가 해주마. 아버님께서요? 이 여름에 힘드실 텐데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가게 일도 있는데 저희 집 때문에 일하시게 만드는 것도 죄송스럽고. 저는 최대한 간곡하게 돌려서 거절의 의사를 내비쳤어요. 전등 하나 고쳐 끼우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집 장판, 도배, 몰딩, 싱크대, 화장실까지 싹 바꿔야 하는데 평생 가게 일만 하셨던 분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나 제 이런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얼씨구나 좋다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해주시면 저희야 좋죠. 돈도 적게 들면 저희한테도 이득이고요. 자기야, 아버님 일하시다가 다치기라도 하시면 큰일이잖아.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보고 나서. 그럴 필요 뭐가 있어? 어차피 예산도 빠듯하잖아. 결국 그 자리에서 남편이 선뜻 대답하는 바람에 저는 아무런 반론도 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어요. 근데 전문가도 아니신데 리모델링 이상하게 되면 어쩌지? 믿져야 본전이지. 어차피 엄청 허름한 집인데 잘 고쳐주면 좋고 좀 이상해도 쓰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거 아니야. 돈 굳으면 좋은 거지. 원래 2천 예상했었지? 1,000 정도면 돈도 많이 남고 좋지 뭐. 그리고 공사가 시작됐어요. 두려움에 두근대는 제 마음과 달리 시부와 시모는 거침없이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공사가 끝났어요. 처음 집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보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안방 도배가 흘러내리고 거실 장판이 쭈그레지는 건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 싱크대가 역류하는 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즘 아랫집에서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화장실 쪽에 누수가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요. 결국 전문가를 불렀고 공사 어디서 했냐고 이렇게 허술하게 공사하는 사람이 어딨냐며 난리가 났어요. 차라리 그냥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게 나았을 걸 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결국 이래저래 재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공사 날짜도 당장 잡히지 않아서 그 집에서 며칠을 더 보내야 했죠. 화장실도 제대로 못 쓰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저를 더욱 짜증나게 만드는 건 이 일의 원흉인 시모의 행동이었어요. 시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하기에 바빴어요. 예, 너 이렇게 입 싹 닦는 거니? 공사해줬으면 공사비를 줘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지금 재공사해야 해서 예산이 빠듯해요. 일단 지금 공사 끝나고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재공사? 아주 기가 막혀서. 마음에 안 들어서 재공사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드니 돈도 못 주겠다 이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예산이 어느 정도일지 몰라서 그래요. 변명 같은 건 다 필요 없다. 당장 돈 줘. 너한테 없으면 너희 친정에 이야기해서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을 아주 쪼아대는데 저는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답니다. 저는 시모의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님 전화 오셨어. 돈 달라고 하시는데 재공사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드릴 수가 없잖아. 그니까 우리 집 상황 알리고 약속한 돈은 반만 드리는 걸로 하자. 어차피 자재값은 우리가 다 냈으니까 수고비로 드리는 건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때? 그럼 약속을 어기자는 거야? 아무리 공사가 망했어도 부모님하고 한 약속이잖아. 드리기로 했던 금액은 드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 지금 공사비며 아랫집 보수공사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데 내 수중에 있는 돈으로도 모자랄지도 모르는데. 아, 그럼 나들 어떻게 하라고. 처음부터 네가 맞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네가 책임지고 끝까지 해야지. 나한테 할 소리야? 처음부터 내가 아버님한테 공사 맡기는 거 싫다고 했잖아. 근데 당신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 아, 몰라. 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결국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이는 남편과의 대화는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죠. 저는 이날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어요. 저는 열심히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까 고민하다가 가족을 집에 초대하기로 했어요. 자연스레 시댁에 저희 상황을 보여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손 씻으시려면 싱크대에서 씻으셔야 해요. 화장실이 지금 누수로 아랫집이 난리 났거든요. 그리고 싱크대도 물이 역류하니까 물을 살짝만 트시고요. 저는 자연스레 집의 문제를 알려드렸죠. 시부와 시모도 집을 보더니 잠시 당황하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죠. 눈이 있다면 지금 집안 꼴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이고, 집 사서 들어오더니 이렇게 집을 막 쓰니. 세상에 얼마나 험하게 썼으면 집이 이 모양이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물건을 이렇게 아껴 쓰지 않으면 어떡하니?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마치 저 때문에 집이 망가졌다고 말하는 시모의 모습을 믿을 수 없었죠. 그때 벨이 울리고 제가 초대한 특별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오늘 급히 외출계를 내고 요양원에서 나오신 남편의 할머니였어요. 남편에게 급히 부탁해 시부모 모르게 모셔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 집에 대해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노안으로 거동이 불편해 요양원에 계시지만 정신은 아주 말짱하셔요. 할머님의 등장에 시부모님이 더 당황하셨더라고요. 어머님이 어째서 여기에? 내가 못 올 곳이라도 왔어? 뭘 그리 귀신 본 눈깔이야?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어머님. 근데 너희는
이런 집을 집이라고 샀어? 옛날 집 그대로 살기로 한 거냐? 아니요. 저희 공사를 하기는 했는데. 뭐야? 너희 사기당했어? 아니,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무슨 공사가 끝났다는 말이야? 아이고, 화장실 좀 봐. 화장실은 또 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야? 아랫집에 누수가 돼서요. 원인을 찾으려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 어떤 놈들이 남의 집을 이따구로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 손주가 야무진 줄 알았더니 그런 놈들한테 홀랑 당했어. 이래서 어린 사람들 뭐 할 때는 조심해야 해. 어른들한테 잘 물어서 해야 하고. 졸지에 사기꾼이 되어버린 시부와 시모는 입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시부와 시모를 생각해서 두 분이 이 일의 모든 원인이란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들이가 끝나고 시부와 시모는 돈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너 진짜 못됐어. 어떻게 할머니를 모셔와서 부모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게 할 수가 있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게 좋아? 앞으로도 계속 볼 사이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아니, 그러면 어머님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하는 거야? 어머님도 아셔야지. 집이 이 꼴이 되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지를. 자기는 자기 돈이 아니라서 그렇게 느긋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 돈에서 빠져나가는 거라서 엄청 신경 쓰이거든? 내가 하는 일이 싫으면 당신 혼자 여기 살아. 난 친정 갈게. 대신 이 집 재공사 안 해줄 거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고. 됐지? 결국 이 말까지 꺼내고서야 남편은 입을 꾹 닫았어요. 그렇지만 그 눈에는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잔뜩 심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재공사 비용 때문에 신경 쓰였던 터라 애써 그 모습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공사는 무사히 끝났어요. 다만 애초에 리모델링 비용이 2천만 원이었는데 재공사를 하게 돼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게 슬픈 일이었죠. 게다가 아랫집 누수 피해 보상으로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 남편에게 반 정도는 내달라고 했어요. 아랫집 누수된 거 피해 보상 비용 반만 부담해줘. 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돈이라서 자기도 내야 할 것 같은데? 난 돈 없어. 미리 이야기하지 그랬어? 아니, 누수 피해 발생한 거 한 달 전이거든?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고. 아니, 그것보다 당신이 아버님한테 시공 맡기는 바람에 생긴 일들이잖아. 왜 그렇게 당당한데? 알았어. 살면서 돈 생기면 줄게. 그럼 되잖아. 일단 지금은 당신 돈으로 내라고. 그래, 그럼 이건 내가 다 부담할 테니까 어머님한테 드려야 할 돈은 당신이 책임져. 그럼 됐지? 남편은 의외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어요. 그래도 같이 살 집이니 남는 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눈물을 머금고 돈을 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리모델링 재공사가 너무 잘 돼서 집안이 너무 쾌적한 신식으로 바뀐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시모는 틈만 나면 저를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었어요. 제가 일부러 공사비를 주기 싫어서 자신들을 물먹였다고 여기는 듯 했죠. 저는 몇 번을 시모에게 이 문제는 남편과 상의하라고 했지만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집들이의 종호를 소환한 저를 시부가 불러서는 며느리의 자세, 시댁을 모시는 자세에 대해 일장 연설을 하셨어요. 너는 그게 문제다. 어른을 모시는 자세가 안 돼 있어. 어떻게 어른이 있는 곳에 더 높은 어른을 모셔와서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냐? 네가 생각이 있다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할머니를 모셔오는 그런 발칙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네가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따끔하게 혼낼 필요도 없었을 거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 고깝게 듣지 말고. 그 말들이 왜 저에게는 그리 서럽게 들리는지. 억울한 저와는 반대로 남편은 뿌린 대로 거둔 거라며 시댁 식구들을 말려줄 생각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미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현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 뒤에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더라고요. 제가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주식 배당과 관련된 우편물이더라고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우편물을 뜯었는데 남편이 거의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투자한 걸 알게 됐죠. 저는 그걸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리모델링 재공사할 때는 돈 없다며 저를 태연히 속이고 아랫집 피해 보상 금액도 저한테 한 푼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열받은 저는 남편을 기다렸어요. 7시, 8시, 9시. 저녁 늦게야 들어온 남편은 평소와는 다르게 정적이 흐르는 집안 분위기에 들어오다가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제 얼굴을 보고는 슬쩍 눈치를 보고는 제게 오더라고요. 당신 이거 뭐야? 이만큼 돈이 있으면서 나한테 돈 한 푼 안 준 거야? 재공사할 때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지? 그때는 돈 없다 하더니 지금이라도 재공사 비용 절반 나한테 줘. 안 줄 거야. 아니 못 줘. 지금 주식으로 거의 반을 날려서 지금 빼면 손해본다고. 손해를 보든 말든 내 상관 아니야. 나는 당신이 날 속였다는 게 화가 났고 당신에게 돈이 있음에도 내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돈 한 푼 안 낸 게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난 거야? 그게 사실은 내 돈은 아니고 설마 나 몰래 대출받은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야. 엄마 돈이라고. 엄마 돈. 뭐? 어머님이 그 돈을 왜 당신한테 주신 건데? 우리 리모델링 할 때 쓰라고 주신 거라고. 아니, 내가 좀 부풀려서 돌려드리려고 했지. 나도 집이 이 꼴이 될 줄 알았겠어? 그냥 진짜 해프닝이고. 야, 그게 더 나쁜 거거든? 너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어머님한테 시달렸는지 알고 있었잖아. 어머님이 돈 달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었네. 당신 진짜 너무한다. 어머님이 준 돈을 몰래 혼자 꿀꺽한 것도 모자라서 어머님이 달라는 돈까지 나한테 주라고 한 거였어? 저는 그제야 시모가 빚쟁이처럼 제게 돈 달라고 했던 이유를 잘 알게 됐어요. 시모와 시부가 집 살 때 돈 보태준 게 없으니 공사비라도 보태주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보다 제가 돈을 더 많이 써서 남편이 집에서 기죽어 살까봐 그랬다는 남편 말에 기가 차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비로 남편에게 돈을 주고 나서 제가 가져온 견적을 보니 생각보다 공사비가 남는 것 같고 쉬울 것 같아 시부 시모가 해주겠다고 하고 돈을 다시 얼마쯤 받아가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시모는 아마 제가 그 돈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그걸 저희끼리 다 가져가서 쓰려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거 정리해서 어머님께 돌려드려.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기가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야. 나 계속 이렇게 살기는 싫다고. 제 말에 남편은 수긍하지 않겠다는 듯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 말 안 들려?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왜 이렇게 나한테 뭐든 다 떠넘기려고 하는 건데? 당신이 사고 쳤으면 당신이 해결을 좀 해. 그러다가 제가 화가 나서 쏘아대자 입을 열고는 되지도 않는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정리하라 마라 나한테 명령하듯이 이야기하지 마. 엄마가 나한테 준 돈이지 너한테 준 돈 아니거든? 진짜 재수도 없지. 내 친구는 부자 여친 만나서 결혼해서 팔자 폈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이야. 능력 있는 여자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잔소리나 제발 좀 그만해. 이딴 집에 들어오기도 싫으니까. 뭐? 네가 잘못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당당한 건데? 이 미친놈아, 너 사이코야? 지금 내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라도 있어? 그럼 나는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네가 싼 똥 대신 치워줘야 하는 건데 이런 나도 재수가 없는 건 마찬가지 아냐? 부자 여친? 왜 네가 잘나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최소한 나한테 없는 걸 너한테 바라지는 않잖아, 나쁜 놈아. 제 말에 남편은 또다시 입을 닫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열받았어요. 자기 말이 틀리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요. 게다가 부자 여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없고 불쾌한 일이잖아요? 아니, 그럴 거면 결혼을 왜 저랑 한 거냐고요.
지가 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진짜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는 또 제 한계를 시험하는 일에 부딪히게 됐어요. 시모가 시댁으로 저를 불렀거든요. 솔직히 이때는 저도 마침 잘 됐다 싶었어요. 가서 이 일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죠. 남편이 사고 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시모가 이해해 주리라고 믿었거든요. 상식이라는 게 있다면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여기까지 잘못된 생각은 아니었지만 제가 시댁을 너무 만만히 봤나 봐요. 제가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그래, 왔니? 공사가 잘못된 거는 우리도 인정할게. 그렇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도 일을 했으니 인건비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머님 말씀이 지당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은 리모델링 비용을 받아간 남편하고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이 남편에게 돈을 주셨다는 걸 불과 며칠 전에 알게 됐거든요. 저 모르게 그걸로 주식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빼서 드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드렸나 봐요. 제 말에 시모의 얼굴이 팍 일그러지더라고요. 저는 왜 시모가 인상을 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네 시아버지가 하는 말을 그냥 헛으로 들었어. 부부는 일심동체고 남편이 잘못했으면 부인이 책임져야 할 때도 있다고 네 시아버지가 말하지 않든? 그러니까 그 돈이 남편에게 있든 없든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돈 달라는 소리도 같이 들어야 하는 거고. 어딜 남편이 가지고 있니 없니 하는 거야? 네 남편이 알아서 잘 쓰겠지. 그거 하나 믿어주지도 못하고 무슨 부부라고. 저는 이 상황이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빚쟁이처럼 만든 시모의 모습도 일을 저질러 놓기만 하고 수습도 안 하는 시부와 남편. 이 모든 시댁 식구들이 다 싫어졌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시모의 반응에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말했어요. 당신 어머님한테 빌린 돈 빨리 다시 돌려드려. 지금 어머님 댁인데 어머님이 나더러 내라고 하시네. 내가 아랫집 누수 피해 보상이며 재공사 비용 다 낸 거 당신도 잘 알 테니까 이 부분은 어머님하고 당신이 알아서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그게 싫으면 내가 어머님한테 돈 드릴 테니까 당신이 아랫집 누수 피해 보상 금액 변상하던지. 마지막 최후 통첩 같은 제 말에 남편의 대답은 둘 다 싫다였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그 모습에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죠. 제가 짜증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일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했거든요. 그렇게 시모와 이야기를 나눈 뒤로 시모는 시도 때도 없이 다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시할 수도 없어 받고는 바쁘다며 끊기를 여러 번. 정말 노이로제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을 때는 정말로 혼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설마 친정까지 가서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얘, 너 빨리 좀 와봐야겠어. 안사돈께서 여기 와서 난리야. 너 뭐 돈 안 들인 거 있니? 돈 내놓으라고 난리야.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어. 그 말에 저는 일하다 말고 연차 쓰고 곧장 친정 본가로 향했어요. 갔더니 시모의 바락바락 악쓰는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라고요. 무슨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어른이 하는 말을 개똥으로 듣도록 키웠어요? 세상에 시어른 일 시켜먹고 돈 떼먹으려는 벼락 맞을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기 와서 이러지 마시고 애들이랑 이야기하셔야죠. 저희한테 돈 빌려준 것도 아니면서 왜 여기서 이러시냐고요. 이 집 딸이니 이 집 식구가 책임져야죠. 우리도 좋자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좋은 마음으로 집 공사해 준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시어른 일한 만큼은 성의를 보여야죠. 공사가 잘 됐네 못 됐네 변명만 하면서 돈 돌려줄 생각도 하지 않고 저희도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여기 온 거라고요. 친정엄마와 시모의 실랑이에
저는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 엄마 앞을 막아서고는 시모에게 소리쳤어요. 그만하세요. 왜 여기 와서 이러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한테 받은 돈은 남편이 몰래 숨기고 주식했다고요.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가져간 돈도 아닌데 왜 저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 돈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돈이에요. 저한테 말씀하셔도 저는 드릴 수 있는 돈도 없어요. 원래 드릴 수 있었던 돈도 이제는 재공사 비용이랑 아랫집 누수 피해 보상 때문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갔다고요. 그 5천만 원의 단돈 1원도 보태주지 않은 게 그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걸 왜 우리한테 이야기하니?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나는 다른 건 다 관심 없고 내 돈만 받으면 돼. 알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이제 됐어요. 저랑 그 사람이랑 이혼할 테니까 저한테 관심 끄세요. 부부가 일심동체라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셨죠? 그럼 부부가 아니면 저한테 말씀 못 하시겠네요. 사고를 쳐놓고 남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아들을 그런 식으로 키워놓고 왜 남의 엄마한테 딸 자식 어쩌고 운운하시는 거예요? 이혼? 내가 그러면 겁이라도 낼 줄 알았니? 이쪽에서 더 환영이다. 이혼하면 위자료는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왜 위자료를 못 받아요? 그 집 살 때 돈도 반씩 냈고 리모델링 비용도 제가 다 냈어요. 집값 오르면 다 제 덕이고 그것도 다 비용으로 재산 분할 가능하거든요? 터진입이라고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 백수인 네 아버지가 잘도 그 돈 받고 좋아하시겠다, 응? 너희가 이혼하건 말건 나는 공사비 너한테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네 아버지 쓸데없이 몰고 있는 외제차 팔면 돈 좀 나오지 않겠니? 그거라도 팔아달라고 하던지. 아버지의 이야기에 저는 시모의 말을 정정해줬어요. 제가 결혼할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아버지 백수 아니세요. 건물 하나 가지고 계셔서 임대료로 생활하시니까 백수처럼 보이신 것뿐이죠. 그래? 그렇게 돈이 많은데 딸 자식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준 거야? 돈 많다니 다행이네. 어서 내 돈이나 내놔요. 지금 몇 달째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줄이나 알아요? 저희 아버지는 조용히 모든 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조용하게 말하시더라고요. 너 진짜 이혼할 거야? 번복 안 할 거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 꼴을 보고도 이혼 안 한다 하면 제가 미친년이죠. 제 생각은 확고해요. 제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주머니에 있던 폰을 꺼내 들고 어디에 전화를 걸더라고요. 정 사장, 나야. 정 사장하고 계약한 그 상가 거기서 좀 나와줘야 할 것 같은데.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잘 아실 거야. 그래, 끊어. 그분과 통화를 끊고 나니 옆에 있던 시부의 전화가 시끄럽게 울리더라고요. 예, 형님. 어쩐 일로? 예? 갑자기 가게를 빼라고요? 그게 무슨...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요? 그리고 통화가 계속될 동안 시부의 시선이 제 아버지에게 향했어요. 얼굴 가득 사색이 되어 저는 입안이 마르는지 연신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요. 저는 그제야 아버지가 뭘 한 건지 알았어요. 사실 시부모가 일하는 그 가게는 시부의 큰 형님의 명의로 계약이 된 저희 아버지의 건물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계약 후에 실제로 일하는 게 사돈이라는 걸 알고는 시댁에서 곤란할까봐 건물주인 걸 밝히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관계가 사돈 관계에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여기신 듯 했어요. 정 사장한테 다 들으셨으면 이야기하기 편하겠네요. 보증금은 돌려줄 테니 제 건물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원상 회복 무조건 하셔야 하고요. 안 되면 비용 청구해서 보증금에서 차감할 테니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딨어요. 사람을 이렇게 한순간에 내치는 게 어딨냐고요. 건물 주인이면 다예요. 시모는
친정 아버지의 말에 또 악을 쓰더라고요. 제가 건물 주인인 건 변함없고요. 계약 기간이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번 달까지였네요. 저는 계약 연장을 하고 싶지 않으니 두 분이 나가는 건 당연한 거겠지요? 저기 진짜 조금 더 말미를 주시면 저희가 지금 당장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래저래 정리해야 할 일도 있고 무엇보다 다음 가게가 결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시간을 주시면. 정 사장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두 분이 그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연락 온 곳이 있었어요. 그쪽은 최근에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점이었고 사실대로 말하면 두 분이 거기 들어올 만한 분들은 아니었죠. 그래도 일부러 사돈이 되실 분들이라 계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혼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불편한 관계 이어가지 말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당신들한테도 편하지 않나요? 시모는 그 와중에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시부와 시모는 사정하며 가게 계약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친정아버지는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도착해서는 사색이 돼서 친정아버지와 저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좀 봐줘. 부모님이잖아. 이번 한 번이야. 아무리 그래도 한 번 오해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너무하잖아. 부모님도. 미안한데 이야기는 나가서 하게. 여기는 더 이상 자네 처갓집이 아니야. 딸아이는 자네와 이혼하겠다고 약속했어. 딸이 한 입으로 두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내가 잘 아니까 자네는 자기 복을 제 발로 찬 거야. 잘 지냈다면 내가 이래저래 도움을 줬을 텐데 이렇게 됐으니 최대한 빨리 이혼해주면 좋겠네. 아버지의 축객령에 남편의 표정은 절망으로 바뀌었죠. 저는 그 길로 신혼집을 나와 친정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몇 번이고 절 찾아와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진짜 미안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자기야, 이제 그만 용서해줘. 우리 사이가 이 정도로 깨질 사이는 아니잖아. 이렇게 고향까지 와서 즐겁게 신혼 즐길 시간만 남았는데 이런 작은 오해로 우리 사이가 깨지는 건 원치 않아. 솔직히 장인어른께서 건물 가지고 있다고 미리 말해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잖아. 이딴 말이나 짓거리는 걸 듣고 있으니 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아빠 재산은 아빠 거야. 나는 나고. 나는 내 힘으로 벌어서 능력만큼 소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너야말로 진짜 토 나오게 역겹다, 진짜. 내가 그렇게 어머니 돈 갚으라고 할 때는 안 갚겠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우리 아버지 상가 건물 갖고 있다는 걸 알자마자 시모 돈 갚아주겠다는 네 생각이 말이야. 역겹다니. 말이 너무 심하지 않아? 솔직히 내가 바람을 피기를 했어. 자기 몰래 대출을 받기를 했어.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그냥 장난 수준이지. 아, 어머님한테 공사비 명목으로 돈 받아놓고 모른 척 혼자 주식하려고 한 거? 아님 그 돈 때문에 내가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에게 시달리고 있던 걸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은 거? 그것도 아니면 내가 그 돈의 존재를 알고 나서 너한테 갚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못 갚겠다고 난리친 거? 도대체 이 셋 중에 어떤 게 장난 수준이야? 대답 못하겠지? 장난이라고 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일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이 입을 꾹 닫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내에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다 생활 자금을 좀 불리려고 한 일에 불과하잖아. 나도 생각이 있어서 한 일인데 이렇게 전부 의심하면 나도 기분이 나쁘잖아. 그리고 가정이야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일이고. 결과가 좋아? 반이나 날려먹은 주식이 좋은 결과야? 잘 들어봐. 내가 이혼을 결정한 이유가 네가 숨긴 시모 돈 때문만은 아니거든?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생각이 없더라고. 매번 나한테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기기만 했지. 너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없었어. 게다가 회피하기만 했지. 그걸 보니까 진짜 질리더라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이혼 확정감인데 네 어머니는 어떻고? 그 돈 네가 갖고 있다고 몇 번을 말해도
나한테 부부는 일심동체니 남편이 사고를 치면 아내가 해결하는 게 맞는 일이니 말도 안 되는 말만 하시고 가족 운운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악착같이 날 쫓아다니면서 빚쟁이 쫓아다니는 사채업자처럼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어? 그게 얼마나 더러운 기분인지 넌 상상도 안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났던 거지. 다시는 이런 일 겪기 싫고 2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굴리더라고요. 나가자니 제 아버지 앞으로 된 건물이 아른거리고 뭔가 제 말에 반론을 하고 싶은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고 결국 제가 쫓아보내고서야 남편은 터덜터덜 돌아가더라고요. 그 뒤로는 일사천리로 이혼 과정이 진행됐어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한 리모델링 건으로 집의 가치가 이전보다는 올라서 그 부분의 비용도 어느 정도는 되돌려 받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짜증나는 건 집값이 오른 걸 남편도 혜택을 받다는 점이었죠. 그렇게 이혼 후 저는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연애 1년을 끝으로 지금의 남편과 재혼도 했고요. 사실은 사이가 너무 좋은 나머지 혼전 임신에 성공했거든요. 재혼해서 아들을 출산하고 오랜만에 친정집에 내려갔어요. 아버지와 함께 외식하러 나갔는데 식사하는 곳에 전 남편의 전 시모가 일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확 짜증이 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발길을 옮기는데 전 시모가 아는 척하며 저 아버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아이고, 잘나신 전 며느리네. 그렇게 이혼하고 잘 살고는 있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지 눈에는 피눈물 난다던데 그 눈물은 언제쯤 나려나 몰라? 나쁜 년도 이런 나쁜 년이 없지. 세상에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돈 때문에 지압이 갖다 버린 년이 얼굴을 빳빳하게 들고 다니는 게 제대로 된 세상이야? 욕하지 마세요. 저랑 이제 그쪽 집안은 관련 없거든요. 관련이 없기는 왜 없어? 악연으로 똘똘 엮여 있는데. 남편 버린 년이나 돈 때문에 사돈댁 내치는 친정아버지나 다 똑같이 거기서 거기지. 사람 무시하고 잘 사는 사람 못 봤어. 하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낮에 뻔뻔하게 돌아다녀? 그만하세요. 제 친정에 돈 없다고 무시하고 구박한 것도 당신들이고 무엇보다 제가 받지도 않은 돈 어이없이 저한테 요구한 것도 당신들이거든요. 조용히 최소한 상식적으로 살았으면 이혼할 일도 없었을 거라고요. 하늘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요? 그거 제가 할 말이거든요. 진짜로 부끄러워할 사람이 누군데 지금? 아니, 인연이 보자 하니까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뭐? 왜 내가 부끄러워해야 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뭘 안다고 우리한테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시모의 큰 소리에 놀라서 앵앵 울고 있는 제 아들을 친정아빠가 안아 올리며 말했어요. 부끄럽지 않다면 최소한 후회라도 하셔야죠. 이혼 안 했으면 제가 가진 상가는 제 딸아이에게 물려줬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네 아들에게 가야 할 복은 그쪽이 스스로 날려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제가 가진 상가를 우리 외손주에게 줄 거거든요. 마음을 좀 곱게 쓰셨으면 당신네 외손주가 제 상가를 받았을지도 모르죠.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그 말에 시모의 얼굴은 후회와 짜증으로 일그러졌어요. 어쩌겠어요. 본인이 차버린 복인데. 실제로 제 아버지는 제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다 쓰고 돌아가시겠다고 하시더니 제게 아들이 생기니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시모는 아버지 말에 결국 후회막심한 얼굴로 사라졌어요. 그 뒤로 본 적은 없어요. 다만 그 뒤에 들린 소식에 제 버릇 남 못 준다는 말이 생각나더군요. 전 남편이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시부모와 함께 살 전셋집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또 집을 고치겠다고 했답니다. 전 남편이 말린 모양이지만 결국에는 또 싼 돈에 말려 허락한 듯해요. 그리고 시부가 집을 고친다고 이래저래 아무거나 만지다가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잘못 건드려서 집 전체가 홀딱 젖어버렸다고 해요. 이삿짐을 그제야 다 풀었고 도배 장판도 주인 집에서 다 해줬다는데 결국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이후에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변상하고 나서야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신혼집 공사하면서 피를 봤는데도 결국 그걸 무시하고 다시 시부에게 일을 시켰다가 또 피를 보게 된 거죠. 이런 걸 보면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분명히 그 고생을 했는데도 맡기고 싶은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그 사람들 생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젠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그러려니 해요. 다만 남편과는 비슷한 직종이 있다 보니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식이 있거든요. 저와 이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재혼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만도 하죠. 그런 시댁에 누가 시집가고 싶겠어요? 솔직히 소문내고 싶어서 소문낸 건 아니지만 둘이 비슷한 일을 하니 소문이 다 나버린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아들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일 그만두고 아버지가 가진 상가의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상가 책임져 보지도 못하고 물려받아 홀라당 날리지 말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배워서 잘 운영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 마음 씀씀이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저를 응원해주는 현재의 남편의 자상함과 책임감이 저한테는 무척 힘이 되어줘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보다 먼저 해결해주는 남편이 전 남편과 참 비교되어 보인다고 하면 지금 남편에게 미안할 정도거든요. 그런 사람과 비교라니. 이혼은 저에게 좋지 않은 기억을 주었지만 동시에 사람을 보는 눈도 조금은 알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저히 내 선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에서는 발을 빼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 제가 사랑이니 뭐니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면 지금의 이 행복한 제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아이가 있었더라도 헤어짐의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물론 이해관계가 좀 더 복잡해졌겠지만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는 시댁과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저의 짧은 결혼 기간이 끝났어요. 신혼집 공사부터 시작된 일들이 마침내 제 결혼의 마침표를 찍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지만 헤어지고 나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대로 있었다면 제가 힘들기만 했을 거예요. 제 사연을 읽고 그럴만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만 더 참아보는 게 어땠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제 안에서 깎여나가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자존감, 존중, 배려. 결혼은 서로 희생하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당히 자신도 챙길 줄 알아야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처럼 짧은 결혼 기간에도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겪은 일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